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오늘의 주제는 독도입니다. 독도는 오늘날 한국인을 지배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가장 치열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도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이렇게 붙였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국 민족주의의 최고 상징을 들자면은 역시 백두산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백두산은 조선시대의 이래로 나름의 큰 의미로 큰 상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는 반일 종족주의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저변에 잠복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오늘 저의 강의는 대중으로부터 공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지식인입니다. 대중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면은 대중의 반발에 마땅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만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대중의 반발의 눈치를 봐서 할 말을 않거나 거래 논조를 바꾼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닐 뿐더러 그런 지식인의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사회의 국민은 곧 세계인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해관계조차도 공평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계 평화의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나아가 한 사람의 세계인으로서 우리 헌법이 또 국제자유사회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믿고 제 소신에 따라서 발언을 할 뿐입니다. 실은 지난 2016년 6월에 정규제TV라는 곳에 나가서 떠도는 섬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는데 독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좌파 민중 세력이 무관심한 탓도 있었겠지만 실정에서나 논리에서나 제 강의에서 비판의 거리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40분짜리 강의였습니다만 그것을 요약하면서 당시 소개하지 못한 강조하지 못한 자료나 저의 논리를 펼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강의는 1905년까지의 역사였습니다만 오늘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특히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최근의 20년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독도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지배를 받아왔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이 우산도의 최초의 출현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지정왕 13년 그러니까 서기 512년의 일입니다. 동해에 우산국이 있는데 신라에 맞서다가 이사부 장군이 정벌을 합니다. 이후 신라에 복속했는데 그때 말라기를 혹 울릉도라고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우산국을. 그러니까 우산국의 지역 별칭이 울릉도였음이 삼국사기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로부터 6세기 초 우산국이라는 한 정치 단위의 영역 내에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산이라는 지명이 섬이 다시 역사책에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800년이 더 지난 15세기 초 조선 왕조가 편찬한 고려사와 실록지리지라는 두 역사책에서입니다. 그 사이 특히 그 고려가 몽골에 복속한 이래 한국사가 바다로부터 철수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대단히 활발했던 해양국가입니다.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에 비해서 13, 14세기 고려왕조는 바다로부터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다에 대한 환상이 특히 동해를 무대로 한 갖가지 환상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종 이 지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반도에 관한 최초의 지도입니다. 1405년에 조선 왕조 초기에 학자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요. 그 세계 지도 속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를 그려져 있는 조선 왕조입니다. 그것만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15세기 초 조선인들의 거해 국토에 대한 관념을 지리관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해안에는 제법 큰 섬들이 줄을 이어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도 내륙으로 닫힌 문명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환상이 신라시대에서는 있지 않았던 환상이 생겨나 있는 모습인데 우산도가 1405년 단계에 있어서는 환상의 섬으로서 실제하고 있는 모습을 이 지도가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곧이어서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상에 우리 한국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도 나오는 이 실록지리지의 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과 무릉에 관한 것인데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바람과 해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이 노래까지 있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릉은 울릉이고 우산은 독도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국민이나 정부의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국사기에서는 우산국의 지역 별칭이 울릉도였습니다. 그러했던 우산국과 울릉도의 관계가 여기서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보이는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우산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지적한 대로 이 기사만으로는 이 여기서의 우산이 울릉도임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섬 사이의 거리라든가 방향 등이 이 기사만으로는 불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릉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15세기 당대인들이 조선인들이 이 두 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지도가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는 지도입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정동국 여주의 성남이라는 지리도에 나오는 팔도 총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우산이 상호 어떠한 위치에 놓였는가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최초의 지도입니다. 우산도는 울릉도보다 작게 그려진 가운데 절반의 크기로 그려진 가운데 울릉도 서쪽에 다시 말해서 이 울진현과 울릉도 사이에 놓여있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이 지도를 제시하면서 우산이 곧 독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걸 중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도 이 지도를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아다시피 독도는 이 울릉도의 동남향 87km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울릉도의 서쪽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다릅니다. 이 지도를 근거로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학생에게 동서남북을 혼동하도록 가르치는 폭거와 같다.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거짓을 부려라, 때를 서라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여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일본에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한국 외교부에 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두고
한국 정부는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후 많은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 모든 지도에서 우산도의 위치는 각기상이합니다. 이 점을 제가 지난 강의에서 힘주어 강조했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4가지 샘플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팔도 청도와 같이 이 울릉도 서쪽, 이 울진 사이에 저 우산도가 있는 것이라면, 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이 울릉도 남쪽에 우산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에서는 울릉도 북쪽에 우산도가 있습니다. 우산도의 크기나 울릉도와의 거리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지도가 모두 116장입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모두 116장의 조선 전도나 강원도 지도에서 우산도의 위치는 각기상이하고 울릉도와의 거리나 울릉도와 비교된 크기도 각기상이합니다. 그 116장의 지도를 분석한 연구성과를 종합해드리면 17세기까지는 대개 우산의 위치는 울릉도 서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울릉도 남쪽으로 옮겨오고 19세기가 되면은 동쪽으로 점점 그리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와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우산도를 가리켜서 떠도는 섬이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왕조는 우산도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울릉도 동남 87km에 소지한 독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산도 그 자체는 언제부턴가 14세기 말이나 15세기 초에 생겨난 환상의 섬으로 쭉 내려왔던 것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떠돌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1693년에서 1696년 사이에 있었던 안녕복 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조선왕조는 1405년 이래로 오랫동안 울릉도를 비웠습니다. 공도정책이라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죠. 그러자 17세기 이후에 일본 어민들이, 이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일본의 어민들이 이 섬을,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고기도 잡고 나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니까 자연히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1693년에 이 부산의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울산을 거쳐서 울릉도에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울릉도에 일본 어민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양쪽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만 안용복은 일본 어민을 따라서인지 또는 그들에 잡혀서인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이 동경의 막부간의 외교적 교섭이 벌어지고 일본은 조선 정부의 입장을 통보받은 가운데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본 어민은 앞으로 울릉도로 항해를 할 수 없다는 울릉도 항해 금지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안용복은 1696년에 다시 울릉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갑니다. 가서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는 그 섬, 그게 바로 오늘날의 독도인데요. 일본말로 마츠시마라 하는데, 그 송도라고 부르는 그 섬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도도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강원도 지도를 제시하면서 이 지도를 봐라, 여기에 우산도가 있지 않느냐, 이 우산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땅인 것이야. 근데 당신들이 그것을 마츠시마라고 부르면서 당신 영토를 하니까 잘못되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용복은 우리 역사상 우산도를 실제 목도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이 개인적으로 넘어갔으니까 조선으로 다시 추방을 합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서울로, 한성으로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헌부는 안용복이가 함부로
국경을 이탈했으니까 이런 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영의정이 안종복을 변호해서 안종복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본이 울릉도 항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공로가 있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유배형에 처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종복 사건이에요. 요컨대 이 안종복은 지도에서만 보던, 그때까지 지도에서만 보던 우산도를 일본인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발견했다고 할 수 있죠. 일본인이 마츠시메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독도, 그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안종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에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이 우산도를 발견했어? 그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관리를 파견해서 섬을 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어디까지나 울릉도에만 관심을 두었고 여러 지리서나 지도에서 그려져 있는 우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699년 3년 뒤에 조선왕조는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일본인이 과연 없는지를 감찰하였습니다. 이후 3년마다 울릉도를 감찰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동해안 울진과 삼척부와 울릉도 사이에 있었던 지도상의 우산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거기는 아무 섬이 없으니까요. 자연적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산도는 남쪽이나 동쪽이나 북동쪽으로 이렇게 떠돌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태가 19세기 말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요, 1899년 대한제국의 학부가, 오늘날의 문교부가 그린 대한전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지도인데요. 다만 위도 경도가 표현되어 있어서 이전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진, 그러나 완전히 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청량된 지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지도의 마지막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울릉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바로 우산이라는 것이 울릉도 북동쪽, 오늘날의 죽도인데요. 거기에 우산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떠돌았던 우산은 오늘날 울릉도 북동쪽의 죽도를 최종 종착지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울릉도 전체 섬입니다. 울릉도 전체 섬 북동쪽에 오늘날 죽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여우에 오늘날 관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울릉도 주변에 이름이 있는 섬은, 조그만 섬은 이 죽도와 관음도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외에 조금만 이렇게 섬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섬의 이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주변에 죽도와 관음도가 있는데 다시 아까 대한제국의 전도로 돌아가게 되면요. 대한제국이 마지막으로 그린 대한전도에서 이 울릉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떠돌았던 우산이 오늘날의 죽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서 떠돌았던 우산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죽도 또는 관음도를 종착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왕조는 19세기 말까지 독도의 소재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가 그린 어떠한 지도에도 오늘날 위치에 그 독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여기저기 떠도는 가운데 19세기 말에는 오늘날 울릉도 북동의 죽도나 관음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00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881년부터 조선왕조는 다시 울릉도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1900년이면 벌써 인구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인들도 한 100명 정도 살았는데요. 주로 독도 주변에 강취잡이를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왕조가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승격을 하고 칙령 41호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렇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이전에 섬이 있을 때는 도감이 있었는데 이를 군수로 개정할 건 하고 군청의 위치는 오늘날의 태화동으로 전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도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죽도고, 이 석도가 문제입니다. 이 석도가 뭐냐?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바로 1년 전에 그린 지도에서는 우산이 있었습니다. 1899년까지만 하더라도 울릉에 부속한 섬은 우산이었습니다. 신라시대 이래 그 우산이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죽도와 석도가 나타났습니다. 우산은 왜 사라졌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1400년 가까이 내려온 우산이 갑자기 사라져서 없습니다. 없어지고 죽도와 석도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해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떤 수수께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체제는 실질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청량하고 행정지도로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청량한 지도와 함께 행정구역과 그 명칭을 확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가 생기니까 이전까지 우산으로 불러왔던 그 전통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죽도와 석도라는 이름의 칙령을 발표했는데 동시에 지도도 같이 내려가야 되지요. 그러나 지도를 그래서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제도가 갖는 그 난맥상이 결국 오늘날의 혼란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99년이면은 이미 대한제국은 전국을 근대적인 과학 청량법에 의해서 그의 강력을 지도로 확실히 그렸어야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혼란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정부나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이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를 동남 87km 해상에 있는 독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도의 석은 도를 가리키는데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방언에서 돌은 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석도를 우리음으로 읽으면 독섬이 되는데 그 음을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홀로독이라는 한자를 빌어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독도라는 홀로독자의 섬도자 독도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유명한 학자들도 다 주장해요. 정부의 연구기관도 주장하고 독도 연구자로서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억지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창피한 억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글자로 차음을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정확히 대변할 한자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자 문명권이에요. 돌섬이라는 뜻을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1880년부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독도를 보고 돌섬이라고 우리 향음으로 불렀다면은 한자로는 당연히 석도로 표현함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한자 문명권이니까요. 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홀로독이라는 다른 한자의 음을 빌려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섬은 석도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되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또 돌을 표현하는 한국 고유의 한자, 이걸 가지고 보통 국자라 그러는데 국자가 있어요. 이 돌석자 밑에 이 을자를 써서 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자도 있지요. 이 자도 있는데 왜 홀로독이라는 한자를 빌려서 썼겠느냐. 이 글자도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도 굳이 다른 엉뚱한 한자의 음을 빌렸다 하는 것은 저는 잘 생각하기가 힘든, 납득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봐서 독도는 돌섬이라기보다는 바위섬이라고 봐야 됩니다. 돌과 바위는 다르죠. 따라서 석도라고 돌석자, 섬도자라고 한자라고 써서 우리 향음으로 그걸 돌섬이라 할 때는 처음부터 독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차에 무슨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지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1911년에 작성된 조선 지도입니다.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도 연구자들이 본 적이 없는 지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민들이 출간한 이성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지명은 전부 한글입니다. 한글로 표시된 대단히 특별한 지도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조국 조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있는 지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도에서 이 독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울릉도 밑에 2개 섬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북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남에서 그랬으니까 잘못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섬을 가리켜 돌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약간 뭉개져 있습니다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울릉도라는 섬이 있고 그 섬에 부속한 조그만 섬을 가지고 돌도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1년 당시 한국인들은 돌도다, 돌섬이다 하면은 울릉도 옆에 있는 그 섬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1911년에 나온 이 지도는 위선 경선 여러 가지를 볼 때 앞 소개해드린 1899년에 나온 대한제국의 학부가 그린 대한전도 그것과 같습니다. 이 대한전도를 모델로 해서 여기 나오는 한자명을 전부 다 한글명으로 이렇게 바꾼 그러한 그 지도인데 그때 울릉도에 있는 그 다음 해에 칙령이 발표되었으니까 그 칙령에 나오는 석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돌도라고 표현해서 그려 넣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1911년에 나온 조선 지도. 한 번 더 그 다음 걸 보여드릴까요? 바로 울릉도 밑에 있는 2 섬을 가리켜서 돌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11년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 돌도를 울릉도에 인접한 섬으로 알았고 그것은 1900년에 나온 칙령 41조 속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일 수는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도 자료가 왜 지금까지 그 한국 정부나 독도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끝내 오늘날의 독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인지를 한 뒤에 관리를 파견한 흔적은 더욱더 없습니다. 인지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우산도를 가리켜서 독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여러 지도에서 보듯이 동서남북으로 떠도는 섬이었습니다.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1696년에 일본인이 송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 우산도임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조선 왕조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보고 그것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당시의 주권자들이 위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섬을 조선의 영토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어떤 통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립한 적이 없다. 또한 연구자들은 1900년 칙령 41로 당시의 석도가 독도라고 하면서 경상도 방언이었고 전라도 방언이었다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석도가 울릉도에 인접한 섬임을 눈으로 입증해주는 지도가 발견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주제하듯이 1904년 일본은 독도의 내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게 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이 섬이 조선왕조에 속한 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2년 뒤에 1906년 대한제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를 합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보호국이라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대한제국을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 곤란합니다.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국토와 자신의 인민에 대한 지배권 자체는 독자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영토가 빼앗기면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의 이해 자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정부는 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제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영토를 지배할 때 주변 국가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불쾌하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제사법소의 재판정이 열린다면 공평무사한 재판관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세계인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해방 이후의 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질 당시의 일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영토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약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를 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회담의 주관자인 미국 정부에 대해서 독도와 파랑도와 대마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독도, 파랑도, 대마도.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요구는 했지만은 그 합당한 근거를 방대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요구만 했죠. 근데 이 파랑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섬을 돌려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역사책을 뒤집어봐도 한국인이 대마도에 살은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이 요구를 받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독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주장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자 미국의 댈러스 국무부 장관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독도와 파랑도가 어디 있는 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마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한국 대사관의 어떤 외교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독도와 파랑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경위도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는 참으로 미숙하고 엉성했습니다. 외교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신생국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1951년 8월 미 국무부는 딘 러스크 당시 동아시아 차관입니까? 그 사람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타케시마 혹은 리앙쿠르트암으로 불리는 이 섬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 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에 연 오키 섬의 관할하에 놓여져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파랑도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파랑도를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분리될 섬 중 하나로 지목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기각된 것으로 이해한다.
대마도는 아예 언급을 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지하듯이 4개월 뒤 1952년 2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발표하여서 독도를 한국 영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던 것이죠. 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통보한 방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와의 관계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은 이성과 법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성과 흥분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야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은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두고 이승만 정부 이후에 역대 한국 정부는 매우 현명하게 대처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공격적인 입장은 자제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965년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나아가서 2000년인가요? 김대중 정부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양국의 공동 의료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간의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바다 전체를 양국의 공동 의료 수역으로 설정한 것이죠. 일본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양해하면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영토 분쟁은 양국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어 왔고 그런 위에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신중했던 독도 정책을 폐기를 하고 매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 군사시설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탐사시설을 하거나 접안시설을 하거나 그리고 주민을 입거시키거나 또는 민간의 관광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거세게 항의를 하고 그것이 다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강경한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가 독도를 어떻게 감각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일입니다. 한국시인협회에 속한 시인들이 독도 시인 낭송회를 독도에 가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후관계상 가지를 못하고 울릉도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발표된 권이란 시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백두산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권씨의 백두산이라는 장편 서사시의 표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대목에 울릉도 성인몽이 나옵니다. 백두산이 여기 있어가지고 백두산이 몸을 휘저으니까 온 나라 국토가 생겼다 하는 그런 국토 신체론을 시로 노래하면서 백두산이 여기 있어 바다 건너 한 점 울릉도 성인봉까지 두었구나. 나무로 물 건너 한라산을 두었구나. 이 모두 큰 산 한 자락, 백두산 한 자락 한 치마폭, 누가 모르라 백두산 한 골짜기 마을 말이야. 백두산이 한번 용태림을 하니까 온 국토가 생겨났는데 동쪽 끝에 울릉도 성인봉이 있다 했습니다. 남쪽 끝에 한라산이 있다. 이 단계만 하더라도 권이라는 시인은 독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상에서 독도가는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2005년도 독도 시 낭송에서 권 씨가 발표한 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면은 독도를 바라보면서 고은 씨가 관계무량하게 자기네 시를 읊는 그 장면인데요. 독도, 내 조상의 담낭 독도. 너 오랜 담접으로 나는 온갖 파도의 삶을 살았다. 독도는 조상의 담낭입니다. 담낭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독도는 이 국토의 우리 중심인 것처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가더라도, 지구의 어디를 가더라도, 자오선을 넘어 저 남아프리카를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우리 국토의 중심으로서 내 자식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오는데, 내 자식의 담낭이기도 하다. 조상의 담낭이기도 하고 내 자식의 담낭이기도 하는, 담낭이 없으면 인간이 죽죠. 이런 식으로 독도를 우리 국토의 하나의 신체,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부부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 낭송에 참여한 한 120명의 시들을 모아서 이 내 사랑 독도라는 시집이 편찬되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땅에 혈맥이 흐른다는 한국인의 자연관. 이 강의 시리즈에서 소개되었습니다만, 1995년 김영삼 정부로 하여금 전국의 요처에 박힌 새말뚝을 뽑는 엉터리 소동을 벌이게 한 그 정신세계입니다. 독도가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하자 그 상징은 어김없이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과 종족주의의 장식을 입어서 그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세계로는 독도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역대 정부의 냉철한 국가 이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주장합니다. 저는 일본이 1904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그 조치가 도덕적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에 더 접근해 있는, 가까이 있는 섬을 무인도라고 판정하고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킨 일본의 조치는 이웃나라와의 정의상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세론에 맞서서 그 같은 주장을 용감하게 펼치고 있는 그 연구자를 저는 존경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1951년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독도는 하나의 커다란 바위 덩어리입니다.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섬이 아닙니다.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야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를 가르고 하는 그 지표로서 국제사회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그런 섬이 아닙니다. 그냥 바닷속에 솟아올라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민족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주술로 국민의 상식을 마비시키는 종족주의적 선동, 그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모두가 발언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분쟁의 전후 사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이웃 일본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낮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1세기의 한국을 선진사회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입니다. 독도를 응시를 하면은 거기서 한국 사회의 속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성찬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